다음은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두 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기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행촌의 단군 세계의 철학적 배경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장을 역임하셨고 국내 최초로 논어, 맹자 등 사서삼경을 완역 주제한 동양 철학의 제1인자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촌 선생의 이 사상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좀 죄스럽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그 행촌 회보에도 글을 썼습니다만 왜 죄스러운가 하면 환단곡이라는 책을 너무 늦게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말려서 보고 있지 않다가 늦게 읽어보니까요, 이런 보물을, 이런 국보를 왜 그간에 빨리 못 읽었냐, 대단히 죄스러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라도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환단곡이 단군세계가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 선비 집안이 대대로 살고 있었는데요. 옆집에 폭력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웃고을에 개발바람이 불면 누가 먼저 달려갑니까? 폭력배가 달려가겠죠. 그래서 폭력배는 폭력을 행사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우리 옆집에 와서 10배, 20배 큰 집을 지어갖고 삽니다. 근데 우리들은 존경하지 않죠. 그 폭력배를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집을 더 쳐다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때쯤 되면 옆집을 기웃기웃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깨우칩니다. 이 옆집에 너무 관심 갖지 마라. 그 옆집 따라가면 이 폭력배가 되고 짐승처럼 된다. 다 일렀는데 손자 때쯤 되면 좀 더 달라집니다. 자꾸 관심을 더 가지죠. 그런데 손자가 옆집 애하고 놀다가 얻어맞고 울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선비 집안이니까 친구끼리는 그럴 수 있는 거다. 네가 용서하고 같이 놀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옆집은 애가 얻어맞고 울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가만두질 않습니다. 아주 작사를 내놓습니다. 이놈이 이 머저리 같은 놈 손도 없고 발도 없냐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우리 손자랑 옆집 손자랑 같이 어울리면 주로 우리 손자가 다칩니다. 그래서 자꾸 다치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할아버지 때문이야. 우리 할아버지 교육이 나빴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를 부정하고 옆집을 따라간 것, 그것이 우리의 150년 정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는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옆집 폭력배가 누구냐? 서양입니다. 서양. 그래서 서양이 선진국이고 훨씬 교양이 있고 그 사람들이 앞서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질서도 잘 지키고요. 규칙 잘 지키고 깍듯하고 예절 바르고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깍듯한 예절이 깍듯한 사람이 누구냐? 조폭 아닙니까? 그렇죠? 조폭들 굉장히 깍듯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의 교양은 본질적으로 조폭 교양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가 틀리면요 주먹이 날라오고 총이 날라옵니다. 총을 쏘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서양이 어떤 사람들이냐? 영국은 어떤 나라냐? 미국에 가서 원주민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걷어갔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방식입니다. 예. 호주나 뉴질랜드 가서 다 죽이고 걷어갔습니다. 스페인은 또 남미에 가서 다 죽이고 걷어갔죠. 또 유럽인들이 아시아에 와서 다 죽이고 걷어가려고 보니까요, 죽여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지 않고 소나기에 넣어놓고 일시키면서 걷어갔습니다. 그것이 식민지 정책이고요. 일본이 굉장히 얍삭 빨라서 서양에 합류를 한 이것이 근세 우리들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폭력적이고 몹쓸 짓을 해서 부자가 됐는 그 폭력 국가들이 계속 앞서가고 잘 산다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예, 하느님도 무심하신 거죠. 끝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양을 비롯해서 우리도 서양 쫓아가다가 그 조상들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짐승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래서 그 끝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서양인들 스스로가 이제 자백을 합니다. 우리 서구 문화는 끝날 때가 왔다. 그래서 슈팽글러 같은 학자는요,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또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요, 서구의 이 폭력 문화는요, 서구만 망치는 게 아니고 지구를 망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어쩌면 사람 못 살 수도 있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요. 그래서 토인비는 이제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면 버리고 이사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면 쓸만한 거 하나도 없다. 다 버리고 가는데 한 가지만 갖고 가자. 예.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효도 사상을 갖고 가자. 예. 그 다음에 1988년도인가요? 그 노벨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난 뒤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21세기에는 공자의 인사상으로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구 문화가 끝날 때 됐는데 이제 앞으로 희망은 이제 잘못되면 뭐 지구가 망할 수 있는데요. 잘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효도사상, 공자의 인사상이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왜 공자의 인사상이 들어갔느냐? 중국과 한국이 나서야 되느냐? 공자의 인사상은 그 뿌리가 5,000년 전에 한국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제하는 이 희망은 한국에 있는데 그 한국에 고대 사상에 도대체 어떤 것이 있길래 그런 위대한 철학이 사상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고대 사상이 몹시 궁금한데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기회에 환단고기를 읽을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당군세기를 공부하고 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보배로운 사상과 철학이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 거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 거는 다 시원찮았다는 우리의 잘못된 최근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이렇게 파탄이 됐느냐? 예, 폭력배를 따라가다가 이 파탄이 된 원인이 뭐냐? 서구의 근세 문화의 출발은 개인주의에서 시작합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은 우리는 다 남남이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남이니까 싸워야 됩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제일 많이 발전합니다. 무기가 개발이 되고요. 무기를 만드는 힘은 과학이니까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지구를 망치는 인간성이 파탄이 되고 마는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다 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당군 할아버지 때 개념으로 보면 사람 아닙니다. 짐승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짐승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 짐승이 된 사람들을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단시일에 그 철학을 만들어 놓은 것이 당군 할아버지의 철학입니다. 그 시대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사람은 뭐냐? 그 참된 사람과 그 짐승 같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그 47쪽에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마음과 몸이 모두 하나입니다. 마음은 어째서 하나냐? 우리나라 사람 한마음이라는 말 아직도 씁니다. 마음은 하나다. 예. 내한테 변하지 않고 있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변하지 않는 마음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부모님이 좋다 나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부모님이 좋은 겁니다. 나만 좋고 너는 싫을 수도 있겠다. 아닙니다. 마음은 다 같습니다. 마치 대나무가 여러 대나무가 지상에서 각각 별개의 대나무로 자라는 것 같지만 안 보이는 데서 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들이 한마음이라는 말을 아직도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몸도 사실은 우리가 각각 남남이 아닙니다. 몸도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몸이 하나냐? 예를 들어서 호수에 얼음이 떠 있는데요. 얼음이 5덩어리가 떠 있다면 얼음은 5개 아닙니까? 그런데 얼음이 눈에 보이는 건 5개입니다. 그런데 그 얼음은 본질은 뭘까요? 물 아닙니까? 그렇죠. 물은 하나죠.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5개의 얼음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각각 다른 남남인 것 같아도요,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사람이고요, 하나인 줄을 잊어버리고 서로 다투는 사람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표에 47쪽에 보면요, 참, 진실, 참된 것, 진실한 것은 모두 하나라는 사실이고요, 가짜인 것, 거짓은 각각 남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 문화라는 것이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출발했다는 것은 출발부터가 거짓된 상태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참된 그 세계에서 참된 사실은 모두 하나이고요, 가짜는 각각 남남이다. 모두 하나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요, 남남이면 경쟁하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알고 깨닫고 있으면 그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이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거냐? 모두 하나면, 모두 하나라는 게 전체가 하나니까요. 그것이 나의 본질이니까 그것이 대아라는 겁니다. 큰 나.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건 조그만한 나이죠. 그래서 전체의 나가 진짜 나니까요, 이 몸이 죽어도 나는 안 죽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각각 남남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잘 되어도 사멸, 죽고 없어져야 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불행하고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짐승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람이 군자이고요,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소인입니다. 이 구도를 우리 5,000년 전에 당군 시대 때 정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촌 선생이 정리하시고 그 사상에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촌 사상은 이 단군세기와 천부경, 삼일신고 등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단군세기에는 천부경, 삼일신고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부경, 이 중에서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단군세기의 그 원문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군세기에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고대인들이 행사 때마다 늘 암송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행촌 선생은 천부경, 삼일신고를 익히 알고 계셨고 또 단군세기에 기록된 사상 체계가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바탕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군세기를 통해서 그 한국 고유 사상은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 건가를 살펴보면요. 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 하늘과 사람은 하나다. 만물은 모두 하나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그 천부경에 48쪽에 그 천부경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천부경의 첫머리가 일시무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좀 기존 해석하고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일시무시, 하나에서 시작이 됐는데 시작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에서 시작됐는데 왜 시작된 것이 없는 거냐. 물에서 얼음이 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얼음이 되는 거죠. 여러 개의 얼음이 돼 나가는 건데요. 그런데 그 얼음이 물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고 있으면 얼음이 돼도 여전히 물이죠. 그러니까 물에서 얼음이 얼기 시작해도 얼기 시작한 게 없는 거다. 그냥 물이니까요.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면 아무리 변화가 생겨도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건 여러 개로 보이지만 얼음처럼 우리의 몸이 물처럼 우주 공간에 가득한 기운이 있는데요. 그 기운이 모여서 되는 건데 그 기운이 하나의 기운인데요. 그것을 잊지 않고 있으면 100사람, 1000사람이 만들어져도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그래서 만들어져도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갈라져 삼극이 되니 무진장 생겨나는 뿌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삼극은 천지인 삼극인데요. 그 다음에 하늘 하나가 처음 생기고 땅 하나가 두 번째 생기며 사람 하나가 세 번째 생긴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하늘이 왜 하나냐 이거죠. 땅은 또 왜 하나냐? 사람은 왜 하나냐? 그냥 하늘, 땅, 사람 이러면 각각 세 요소가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우리는 하늘이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입니다. 땅이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입니다. 사람이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 하나라고 하는 본질에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천부경에서는 그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남남인 줄 아는 사람들한테 또 한 번 더 우리는 남남이 아닌 현실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뭐냐? 5와 7의 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너와 내가 하나라는 연결고리가 어떻게 있는 거냐? 부모하고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 두 사람이 타는 거죠. 분명히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하고 어머니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느냐 하면요. 뱃속에서 10달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뱃속에 아이가 10달간 있을 동안에 그때는 엄마와 아들이 둘인가요? 하나인가요? 그거 굉장히 애매하죠. 비행기표는 한 표만 사도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우리 애 보니까 뱃속에 있을 때도 무슨 행복 보금자리 할 때 둘로 쳐주고 또 이럽니다. 그래서 둘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뱃속의 10달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머니와 아이는 하나죠. 연결고리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면 한 살이 돼버립니다. 왜? 10달간 있었으니까요.
이런 것이 그 천부경에 들어 있는데요. 그 연결고리가 5,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0달 동안 배 속에서 뭘 하는 거냐? 오행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오행이 5죠. 5. 수화 금목토 5가 모이는 시간인데 며칠간 모이느냐? 7일간 모이죠. 그럼 280일인데 7 곱하기 40입니다. 그래서 그건 기본적으로 7입니다. 병아리는요. 계란 그 알 속에서 21일간 있습니다. 그것도 7일입니다. 7 곱하기 3이죠. 오리는 28일간 있습니다. 그것도 7 곱하기 4입니다. 그래서 이 오행으로 모이는 연결고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7이고 그 7이 이제 곱하기 얼마 요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5와 7 수로 연결고리를 이룬다. 그러면 아버지와 엄마와 아이가 하나죠. 그러면 엄마와 형도 하나죠. 형과 동생도 하나죠. 삼촌과 나도 하나죠. 사촌과 나도 하나입니다. 연결고리가 쫙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증명을 하는 위대한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오늘날 갈갈이 찢어진, 그래서 이 파탄이 되어버린 인간성을 그거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열쇠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사람의 존재 방식은 또 어떠냐? 하늘과 사람은요, 원래 하나니까 하늘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내천 사상도 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하늘의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 요소인데요. 이걸 삼신이라고도 합니다. 환관곡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삼신은 뭐냐? 성명정입니다. 성은 뭐냐? 살리는 마음이고요. 명은 이 기운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정은 만물의 몸을 만들어내는 그 재료입니다. 그것이 이 본질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성이 사람에게 마음으로 자리 잡고요. 명이 사람에게 기운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정이 사람에게 몸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세 요소가 사람에게 마음, 기운, 몸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3요소를 모르고요. 몸과 마음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 이러는데요. 병원에 누운 사람은 마음이 몸을 못 움직입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 몸과 기운과 마음을 세 요소로 보면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음이 기운을 움직이고요. 기운이 몸을 움직입니다. 설명이 너무나 잘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상의 기본은 삼박자, 3요소입니다. 이 3요소가 그 그대로 이제 하늘의 3요소를 타고 났으니까 이 하늘의 성은 착하기만 하고 하늘의 명은 맑기만 합니다. 하늘의 정은 두텁기만 한데요. 그것을 타고났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착하기만 한 거고요. 사람의 이 기운은 맑기만 합니다. 사람의 몸은 두텁기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망령돼 가지고요. 사람이 망령되어서 이 착한 마음이 악해지기도 하고 또 그 탁한 기운이 맑은 기운이 탁해지기도 하고 두터운 몸이 또 그 박해지기도 엷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늘의 마음이 어떻게 하늘의 마음을 우리가 타고난 이 착한 마음이 어떻게 악해지는가? 그 원인은 뭘까? 이게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애매한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인데요. 환단고기에 당군세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성으로 들어가 그 아들을 찾아보면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찾아보면 너희의 뇌에 내려와 계신다. 너희들의 뇌 속에 하늘의 그 아들이 내려와 계신다. 만약에 명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노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이 본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뇌 속에 들었다. 이 기록을 행촌성이 정리를 하셨고
그 행촌 선생의 제자가 목은 이색 선생이고요. 목은 이색 선생의 제자가 그 양촌 권근 선생입니다. 양촌 권근 선생이 그 천인심성 합일지도를 그렸는데요. 54쪽에 요 그림을 제가 여기에 실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죠. 사람의 형체. 사람의 형체이고 머리 부분에 하늘 천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이 단군 시대 때 행촌 선생의 그 정리된 사상이 목언을 통해서 양촌에 이르러서 이렇게 정리됐다라고 해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독특한 그림이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왼쪽에 검은 부분과 오른쪽에 흰 부분이 있죠. 왼쪽에 검은 부분 밑으로 쭉 질자 밑에고 의자가 있습니다. 뜻이자. 이것이 뭐냐?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잘못하면요, 그 밑에 악으로 가게 돼 있죠. 생각을 잘하면 선으로 가고요. 이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해지는 원인도요, 생각을 잘못하면. 그래서 악해지죠. 어떻게 생각을 잘못하느냐? 밤에 잘 때가 되면 하늘이 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졸립다고요. 그럼 자면 되는데요, 그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면 손해잖아요. 본전 찾아야 되잖아. 자지 말아야지. 이러면 뇌에서 자지 말게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 잠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자고 싶은 마음이 먼저 나온 마음이라서 첫 번째 마음이고요. 자기 싫은 마음은 두 번째 마음인데, 두 번째를 한자로 아라고 합니다. 아시아 할 때 그 아자입니다. 제일 더우면 열대지방인데 두 번째 더우면 아열대지방 할 때 아자가 두 번째인데, 거기 마음이 붙었죠. 악입니다. 악. 그래서 그 악은 생각을 자기 것 챙기는 쪽으로 잘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악인데요. 그 악을 자꾸 하면 그 시커먼 대로 내려가서 제일 밑에 뭐가 되어버리냐? 금수개횡 이렇게 되는데요. 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짐승이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 하얀 부분, 타고난 본성을 생각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고 보존하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이미 이제 악해진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해진 사람은요. 그다음에 몸은 기가 탁해진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이 박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단군 세계에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맑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래 산다고 돼 있고요. 또 이 후한 두터운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귀한 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좀 귀티가 나는 사람, 천티가 나는 사람, 이것은요, 몸이 후하냐 박하냐의 차이인데요. 그것을 단군시에게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악한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거를 철저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단군 세계에는 화살에 이제 비유를 해서, 화살은 우리 선한 마음인데요, 이 관역에 악한 관역이 있다. 그거를 쏴버리자. 이런 노래를 늘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의아가라는 노래를 늘 불러왔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악한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분류하는 이 분류법이 그대로 공자에게 전달이 돼서 59쪽에 거기 보면 제가 공자의 마음을 정리해 봤는데요. 한 마음, 하늘 마음 천심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와 있을 때 변하지 않는 착한 마음, 그 밑에 변하는 악한 마음, 이 두 마음이 있다.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착한 마음으로 바꾸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를 맑게 하는 방법. 이것도 이제 탁한 기를 맑게 해야 되는데요. 그 단군 세계에서는요, 이 기를 맑게 하는 방법은 조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식이라는 건 숨을 고르게 하는 겁니다. 방에 공기가 탁하면 창문을 열어야 되죠. 그래서 맑은 공기를 환기시켜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몸은
방과 같습니다. 집과 같죠. 몸집이라고 하죠. 근데 이 몸에 기가 탁하면요, 이 몸의 창문이 뭐냐? 코입니다. 그래서 코로 맑은 공기를 깊이 들여서서 찬찬히 들이키고 도로 이제 탁한 공기는 내뿜는, 탁한 기운은 내뿜는 이 조식의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기를 맑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걸 알고 나면 뭐가 보이느냐? 그간에 안 보였던 것이 맹자의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요? 가장 난해한 중에 하나인데요. 조식을 알고 보면 그거 바로 맹자의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은요, 조식입니다. 조식으로 알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자 맹자가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이 단군세기를 안 읽어서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몸을 어떻게 후하게 간직하느냐, 이 박한 몸을 어떻게 간직하느냐. 첫째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그런데 낮에는 옷을 두툼하게 입으면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향당편에 보면 항상 두터운 옷을 입고 계셨다. 근데 잘 때 이불을 찾던지니까요, 몸이 차지죠. 그건 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논에 아주 이상한 그 설명이 있습니다. 공자는 반드시 잠옷을 입었고요, 그 잠옷 길이가 자기 키의 1배 반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이상한 거죠, 잠옷이. 근데 공자는 왜 그런 잠옷을 입었느냐. 이 단군세기를 읽고 이 단군의 이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법을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스스로 디자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이 잠옷이 1배 반이 길면요, 아무리 찾던져도 밤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몸을 따뜻하게 했다.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과식입니다. 그래서 논의에 과식을 하지 않았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몸을 귀하게 유지하는 방법은요, 음식을 귀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의에 공자가 아주 까다롭게 음식을 먹는 방식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 처음에는 사람이 뭐 이렇게 까다롭냐, 반듯하게 안 썰어진 건 안 먹었고, 약간 냄새가 이상해도 안 먹었고, 빛깔이 약간 이상해도 안 먹었고, 자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앉지도 않았고, 너무나 까다로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단군세기를 읽어보니까 몸을 귀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련법이다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런 걸 좀 부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되면요, 사람이 물처럼 바뀝니다. 물은 나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몸을 가지고 나다 이러는데요, 이건 나 아닙니다. 수많은 몸이 다 나고요, 모든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인데 이것은 나의 한 일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몸이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라는 말이 없어지니까 이 몸은 나가 아니고 하나의 물건인데요, 나가 없는 물건, 대표적으로 물입니다. 물은 자기가 없기 때문에 세모통에 넣으면 자기가 세모가 되고요, 네모통에 넣으면 자기가 네모가 됩니다. 둥근 통에 넣으면 둥글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것이 완성된 사람의 설명인데요, 이 단군세기에 보면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바로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고, 임금 역할을 하려는 자는 바로 임금의 역할을 하고요, 스승의 역할을 하려는 자는 바로 스승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아들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바로 아들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기가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자기 색깔이 있으면요, 늘 그 색깔이 따라다닙니다. 나는 선생이야 라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늘 거기에 굳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성균관대학 교수이다. 그럼 학교를 가는데 학생 같은 사람이 아저씨 이렇게 물으면 성질이 확 나는 거죠. 이 녀석 넌 무슨 학과야? 성질이 나는데요, 나는 선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에 항상 맞춰줄 수 있습니다. 아저씨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경영관 어디로 갑니까? 이리로 가면 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은 그런데 이 열받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바로 내가 그 자리에 가면 항상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세상을 구할 수 있다.
세상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타인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너무나 대단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훈시, 시조당군의 훈시라든가 환웅의 훈시를 읽으면요. 참 이게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그간의 경전 공부를 했는 것이 약간 좀 시시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이 63쪽에 있는 이 결론 부분의 후반부를 빨리 읽고 말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이런 의미에서 거기서부터요. 몇 줄 안 되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환단고기는 인류의 보배이고 보배 중의 보배다. 제가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한다면요. 바로 국보 1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일찍 환단고기를 읽지 않았고 연구하지 않았던 것은 위수로 규정한 학계의 의견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되어 읽어본 뒤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추사 글씨의 진위를,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의 진위를 감정하는 경우에 종이의 전문가는 추사 당시의 종이가 들어있음을 충사 당시의 종이가 아닌 종이가 들어있음을 발견하고요. 가짜로 결론을 내고, 먹물 전문가는 추사 당시의 먹물이 아닌 것이 사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짜로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막상 서예 전문가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서예 전문가가 참여하면 한눈에 진위를 알아봅니다. 하나하나 연구 안 해도요. 추사 당시의 종이가 아닌 것이 사용된 부분은 종이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부분을 후대에 이은 것이고요. 추사 당시에 먹물이 아닌 것이 사용된 것은 없어진 글자의 획을 후대에 이은 것임을 바로 압니다. 그거예요. 환단고기는 우리 고유의 사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철학자가 보면 그것이 진서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서임을 알 수 있는 그 증거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환단고기의 진위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의 환단고기는 황금이 들어있는 원석입니다. 빨리 그 속에서 황금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온 이 훈민정음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어쩌면 이 고성시 가문하고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 준비한 내용의 한 3분의 1만 소개시켜 드릴 텐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또 연구된 내용을 추가한 것이지만은 이미 그 유튜브에 세조 수서령이라고 입력하시면 3시간에 걸쳐서 충실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최근에 제가 조사 분석한 내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환단고기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12년 환단고기 역주본이 출판되고 그것을 정독을 한 뒤였습니다. 제가 처음 환단고기를 본 것은 80년대 초에 임수국 선생이 나온 책을 봤고 그리고 87년에 미국 유학할 때 그걸 들고 가서 틈틈이 봤습니다마는 그 해석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안경전 역주자께서 저술하신 그 책을 읽고는 마치 제가 오리무중에서 눈이 확 띄어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버클리 대학에서
홍산 문화와 관련돼서 토론도 해보고 또 고베대학에서 토론도 해보고 그해 가을에 대만대학교에 대만 외교부 초청으로 갔을 때 고고학자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하는 자리에서 2012년도 역주본을 한 10번 정도 정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듬해 우연히 그 학생들을 인솔을 해서 국회에 갔는데 이 책을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 책을 읽어보는데 제가 바로 그 전에 대만대학교 그 교수 숙소에서 읽었던 태백일사의 삼신오제 본기 내용과 너무 비슷한 키워드가 자꾸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제가 보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제가 일종의 이제 가설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연구가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훈민정음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훈민정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발표하신 이기동 교수님처럼 참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닌가. 그것이 진정한 훈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철학이 담겨있는 내용이 태백일사 첫머리에 있는 삼신오제 본기의 핵심 철학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은 이 삼신오제 본기가 인용하고 있는 표운천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가설을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훈민정음과 태백일사는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셀프 금서입니다. 훈민정음은 어디서도 사실은 해례본은 우리가 그 존재를 몰랐던 것인데 1940년에 전영필 선생이 발견하고 나서 이제 그 존재를 알게 되었고 또 환단고기에 있는 태백일사 역시 지금도 이제 그 일부 학계로부터는 상당한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훈민정음과 태백일사는 어쩌면 고성희 씨를 매개로 해서 양자 간의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가 이제 가설을 입증하는 하는 방법으로서 라지 텍스트 데이터 속에 키워드를 추출해 가지고 아주 간단한 분석 기법인데요. 동원해서 해봤더니 그와 같은 관련성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선왕조 실록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훈민정음과 마찬가지로 세계 기록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누구나 핸드폰에서 이 조선왕조 실록을 검색하시면은 그 원문을 그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소격전이라거나 테일 이런 키워드를 치시면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태조부터 순종까지 그 키워드가 몇 번 나오는가 하는 그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기 전까지는 이런 거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텍스트 데이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키워드만 입력하면은 이런 빈도수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의 변수군 간에 서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아주 초보적인 통계 기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상관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소격전은 이 상제 혹은 태을신 혹은 칠성에게 제사 지내는 우리 고유 문화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도가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 소격선은 조선왕조 초기까지는 상당히 인정을 받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중위 이후로부터는 탄압을 받거나 이 사도 혹은 이 좌도로 몰려서 사라집니다. 재밌는 것은 이 훈민정음 역시 쳇말리 같은 유학자들은
임금 앞에서 이런 쇳덩구리 같은 거를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대들 정도로 어떻게 말하자면 표현을 그렇게 안 했지만 이단, 좌도와 같은 그런 관점으로 유학자들은 훈민정음을 봤습니다. 빈도수가 과연 빈도수의 별량의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인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간단한 상관계수 분석을 해봤더니 소격전이라고 나오는 빈도수와 테일 빈도수가 0.830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 말은 이 빈도수의 왕별 키워드 차이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조선왕조실록에서 단군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입력을 하시면 이처럼 다양하게 별량이 구분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세종 때 단군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나오고, 또 영종조 때, 그다음에 고종 때 단군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종조 때는 청나라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사대모화 개념이 무너지면서 새롭게 자의식이 생긴 게 있었고, 고종도 누란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단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데이터가 없을 때는 세종이 단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세종은 단군에 대한 관심이 왜 많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보면 어쩌면 세종의 측근이었던, 또 세종의 스승이었던 이원, 용헌공 이원과 아주 밀접한 접촉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단군에 대한 모종의 문헌을 전수받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나름대로 하나의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 세종과 중종 때 이 소격전 태일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상제, 태을천, 태을신, 칠성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세종 때 그리고 중종 때. 근데 재밌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의 두 문건, 사대모와 유림으로부터 매우 미움을 받았던 두 가지 자료, 하나는 훈민정음, 하나는 태백일사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세종 때 훈민정음이 나왔고, 중종 때 태백일사가 나왔습니다. 이 키워드에 관심이 많았던 그 데이터 빈도수하고 이 책의 출판 기간이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하나의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나의 단서로서 제가 추출해 본 겁니다. 근데 세종은 실제로 훈민정음에 보면은 사대모화적인 연출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도 뒤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 이렇게 자주적인 의식이 표출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숨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의 그 단서를 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세조 때 있었던 수고령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보시면은 원문을 누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고령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은 빨간색 책들을 갖고 있으면은 조정에 반드시 반납을 해라라고 하는 특별 명령이 세조 때 나오고, 그다음 예종 때, 성종 때까지 집요하게 특정한 고대 사설을 민간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종 때 되는 이 책을 갖고 있다가는 숨긴 자는 차명에 처한다 라고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무슨 책이길래 저 책을 갖고 있으면은, 저 역사책을 갖고 있으면은 모가지를 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추론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 책들이 어떤 책들이길래 이렇게 심각한 탄압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책과 관련된 이 고성희 씨의 가문의 두 인물이 태일, 칠성, 상제와 같은 특정 키워드와 밀접하게 같이 연관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태백일사와
태백일사라는 책에는 사대모와 유림보다는 유불선 3도를 합일한 경계에서 철학을 서술했는데 그 철학의 내용들은 협애하게 성리학을 해석했던 훈구 대신들한테는 매우 거리감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조선왕조 실록을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추적해 보면은 흥미롭게도 태종, 세종 때 소격서에 관련된 명령을 내릴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분이 용형공 이원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 용형공 이원의 할아버지가 행촌이암이시고 손자가 임액입니다. 이처럼 태일 칠성 선가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이제 세종인데, 세종 때 마찬가지로 중종 때 소격전에 관한 키워드가 많이 검색이 되는 이유는 소격전에 대해서 유림들이 그걸 패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상소를 올리는 과정에서 그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노출된 겁니다. 중종은 그냥 끝까지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소격전.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 연산군 때부터 그러더니 중종 이후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의 사라집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이 소격전 태일이라고 하는 개념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텍스트가 나오는데 자세한 말씀은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조 수수령 한번 쳐다오 해서 보시면은 천천히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맥이라고 하는 인물이 텍스트에 나오는데 이맥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모와 유림들한테. 그런데 이 소격서와 관련된 건 때문에 이맥이 공격받는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맥이 누굽니까? 바로 태백일사를 저술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맥에 대해서 소격서는 이 좌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맥을 탄핵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은 이 기사들을 보면 이맥이 그 태백일사를 쓰게 된 배경도 중종의 비호하에 우리 순수 고유 철학을 담은 책들을 보존을 해야 되겠다라고 취지에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세조, 예종, 성종 때까지 집요하게 우리 고대 철학서 또 역사서를 지우고자 했던 한명회와 같은 훈구 대신들의 압력과 갈등 속에서 이뤄진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소격서는 지금도 이렇게 터만 남아 있습니다. 삼청동에.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소격서와 관련된 키워드는 이제 태일, 칠성, 뭐 이런 상제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종 때 그 탄압을 받아서 일십당 주인 이맥이 정리하고자 했던 세조 때부터 사라진 사서의 핵심 정신 그 내용을 도대체 그 책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 수가 없었는데 환단고기에 보면 친절하게도 세조 때 사라진 그 책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것들이 이제 사라진 책들인데 세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 사라진 책들인데 이 책들을 삼신오제 본기부터 이 환단고기 태백일사에 있는 챕터들이 반복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조 때 없어진 책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환단고기 태백일사의 자료 덕분이라는 거죠. 이 책들은 이 고성희 씨 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보존해온 책인데 이 고려 말 이 이암 선생의 보존 노력에는 고성희 씨 문 중에 특별한 어떤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태종과 세종 때 주요 인물인 용헌공 이원입니다. 근데 이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자의 사빈을 겸했던 이원, 세종의 스승이었죠. 겸했던 이원이
이렇게 좌의정, 우의정 해서 태종과 세종의 아주 측근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은 태일, 칠성과 같은 우리 선가 문화에 관련된 행사에 번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바로 세종의 훈민정음을 아이디어를 영감을 얻는 과정에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궁중 태일 제사에 하필 이원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이원이 실제로 천황대제를 소격전에서 제사지기를 청하는 내용도 합니다. 다른 수많은 인물들은 전혀 안 나오고 하필 이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흥미롭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격전과 관련된, 태일과 관련된 그 사상 체계가 삼신오제 본기에 집중으로 담겨 있고, 삼신오제 본기에 어떤 철학 체계를 담아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훈민정음인데요. 훈민정음에는 훈민정음 이 텍스트 분석을 또 해보면 흥미롭게도 천지인 삼재, 그 다음에 오행이라고 하는 삼재 오행론의 구조에 철저하게 의존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지인 키워드가 93개, 음양오행이 31개. 어떻게 말하면 훈민정음은 철저하게 삼재 오행 사상의 기초에서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밌게도 태백일사 이원의 손자 이맥이 쓴 태백일사의 첫머리 삼신오제 본기에도 철저하게 우주를 삼재 오행의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연관성 중에서 재밌는 것은 이 세조 때 수고령이 내려졌는데 예종, 성종 때까지 딱 한 권의 책이 집요하게 끝까지 수고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 책이 바로 표운천사입니다. 그런데 표운천사가 바로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기에 집중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 표운천사의 핵심 내용이 바로 훈민정음의 우주 철학과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종도 표운천사를 보고 영영공 이원으로부터 당군세계도 전수받아서 읽어봤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훈민정음은 그 당시 사대모 유림한테는 매우 기분 나쁜 책이었고, 이 책을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책 만리가 이렇게 상소까지 올리고 왕한테 대들었는데, 세종 당대는 없애지 못하다가 세조 때 세조가 정통성의 위기에 빠지니까 훈구 대신들이 세조의 등을 떠밀어서 특정한 책들은 없애달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배후에 한 명이가 존재합니다. 한 명이가 집요하게 책들을 없애고자 했는데 끝까지 없애고자 했던 책들이 표운천사입니다. 그런데 표운천사의 핵심 내용이 바로 천지인 삼재, 오행 오제 원리고, 그 천지인 삼신 오제 원리, 삼신 오제 본기의 원리 그대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는 이 유사성, 이 유사성을 우리가 착목을 하게 된다면 어쩌면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공헌한 사람이 용원공 이원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논리적 근거로 제가 추출한 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초보적인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했더니 그와 같은 심증을 우리가 도출하시는 팩터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면에서 훈민정음에는 제가 이 훈민정음을 50번 이상 읽어봤습니다만은 읽어봐도 제가 대만대학교에서 가을에 2012년 역주본을 읽었을 때 발견했던 삼신오제 본기와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근데 결국은 다시 한번 봤더니 삼신오제 본기의 핵심 중에 핵심을 이렇게 집약을 해보면은 거기에는 태일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압축이 된다는 겁니다. 천일, 지일, 태일. 인간이 가야 될 길, 그건 태일인데
아까 이기동 교수님 말씀처럼 너와 내가 구분이 없는 경계의 자의식을 가진 인간, 그것이 태일 인간이고 우주의 목적은 그러한 태일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순환 과정이다라고 하는 우주 철학이 있습니다. 삼신오제 본기에. 근데 재밌게도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얘기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처럼. 또 놀라운 것은 심지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합자 원리에는 아예 이 원리를 아예 바탕으로 해서 제자와 합자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쓰고 읽을 때 우리가 눈이 목매가지고 모를 뿐이지 삼신오제 본기의 원리 그대로 글자로 우리가 쓰고 읽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몰랐을 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종대왕의 그 위대한 철학이 지금 전혀 빛을 못 보고 어쩌면 그야말로 섬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동시에 고성희 씨, 용영공 의원의 위대한 공적이 까맣게 잊어지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 현실이 아닌가. 이 사실은 고성희 씨의 문제가 아니라 한민족 전체 문제이고 이 훈민정음을 제작한 세종과 집현자 학사들의 꿈은 단순히 한국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철학 원리를 제시했다고 봅니다. 이 철학 원리를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글자의 모음 자음 원리, 그 다음에 제자 원리에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촘촘하게. 그런데 이 흥미롭고 이 놀라운 사실을 국어학자, 역사학자, 은문학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김승건 같은 몇 학자들이 연구를 해오고 있고 그들의 연구 성과를 제가 집약을 해서 한 발 더 나가서 아주 간단한 통계학적 방법을 원용해서 그러한 분석이 심증을 넘어서 사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밝힐 겁니다. 세종은 사람은 이게 실제로 해례본에 있는 텍스트입니다. 사람은 바로 우주의 출발점, 무국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인간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인간관을 가졌기 때문에 애민 사상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은 사상은 단순히 우리 한민족만 향유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함께 나누어야 될 위대한 인류의 공통유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가 끊임없이 태일 인간을 만들어내는 반복운동을 하는 이 과정에서도 하늘과 땅이 주인이 아니라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사명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에 있는 텍스트 제가 따온 겁니다. 이 얘기가 한 번 있느냐 잊어버릴까 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천이암과 이맥이 단군세기와 태백일사를 썼는데 이원 가운데 있는 이원이 전부 다 고성희 씨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원이라고 하는 에이전트 매개를 통해서 세종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세종이 그 기초하에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이 가설은 저만의 가설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학자들이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정치하게 탐구해서 밝혀야만 될 중요한 연구 과제이고 이것은 우리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아까 이기동 교수 말씀처럼 짐승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좀 충격이었지만 그런 현실에서 보다 홍익 인간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 방법 중에 하나를 훈민정음에는 소리와 글자로 명확하게 제시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역사 철학서 천부경, 태백진원, 단군세기, 표운천사, 훈민정음, 태백일사 이 책들의 일관된 키워드는 일기, 일신, 삼신, 양기, 태일, 태극, 친원, 일심인데 이것들은 다른 거지만 본질의 다른 측면을 얘기하겠지만 하나로 관통되는 하나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천부경의 근본 텍스트고 천부경에서 11번 나오고 있는 글자가 하나, 일입니다. 그 일로 돌아가는 길,
그것이 인간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훈민정음에서 말하는 훈의 글자 뜻이 아닌가라고 저는 저 감히 추론을 해보면서 앞으로 후학들이 이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